안녕하세요. 저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드 홀드 리버의 책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오바마 대통령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철학자다라고 이제 리버를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사유를 익히면서 도덕적 인간의 개인도 한번 사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버가 얘기를 해요. 개인들의 이런 이기적인 충동들이 있다. 나의 정말 이기적인 충동들이 개별적으로는 나타나는 게 미비한데 이것들이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는 사회체에 입각했을 때는 생생하고 누적돼서 표출된다는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기적인 것들이 모였을 때 어떤 사회의 비도덕성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신국의 내용을 착안해서 리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라는 건 악마에게 내던져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질문은 비도덕적 사회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개인의 어떤 이런 이기적인 충동들이 비도덕적 사회를 만드는데 개인의 어떤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것에 대한 해법을 리버는 뭐라고 제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지한 특급 계급들이 비도덕적 사회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리버의 해법은 자꾸 니체라고 나올 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지난번에 니체가 자꾸 생각나서 리버는 지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허영심이라는 원인이 있고 강제력이라는 해법이 있고 또 낡은 환상이라는 원인과 자기 추월이라는 이 해법을 가지고 저희가 또 리버의 사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롤레타리아 노동력을 가진 계급이에요. 노동력. 그리고 이제 부르주아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계층인데 프롤레타리아를 파악해야 사회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맞게 되는 이런 재난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은 프롤레타리아의 지금의 어떤 운동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도 하고 무엇이 초래해야 될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급이 잠재적으로 사회 구성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세력으로서 프롤레타리아를 인식하고 있다. 자본론도 배웠죠. 유통의 과정을 이제 자본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간단히 살펴볼게요. 일단 노동자가 열심히 구두를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만든 걸 밖에 나가서 또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에게는 분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노동을 한 것에 대한 노동의 가치와 값을 잘 분배를 받아야 돼요. 근데 분배의 불균등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만든 생산품을 본인들이 소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남아 도는 상품이 과잉돼서 상품 생산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품 생산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노동자, 실업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업자가 급증하는 사회 구성을 야기시키는 것이 이 프롤레타리아의 운동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 노동 권리 지수를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5등급이에요. 6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 이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는 어떤 체계가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척도입니다. 돈이 있고 상품이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법을 규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돈과 상품이 없는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사실 자유방임주의는 오히려 큰 어떤 울타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원체 본질적으로는 약한 사람들 그 소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프롤레타리아가 잘 알지 못해서 이 법을 정해주는 정부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뭔가 자유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자본가들이 춤출 수 있는 판을 프롤레타리아가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전쟁과 불의를 일으키는 궁극적인 어떤 이유, 원인에 대해서 무지와 이기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합리주의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지하죠. 뭐에 대해 무지하냐면 특히나 다른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즉 대자의식이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내가 이걸 원할 때 타자는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회체계가 엉키고 갈등이 생기고 갖지 못한 자가 계속 피해받는 양태가 있는 것처럼 사회가 간다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내 바로 윗 상사가 뭘 요구하는지 우리는 무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사는 어떤 정치와 경제적인 입건에 의해서 이걸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것을 계속 요청하는 이기적인 자기적인 어떤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요청하고 요구하고 뭔가 혁명이랍시고 이렇게 목소리를 낼 때 그 무지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기득권층이 법을 더 강화해요. 얘네들 이 정도 법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강화합니다. 그래서 내 착취 구조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첨예해질 수 있다. 이것이 무지에서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19세기의 영국 의회에서 빈민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디 같은 사람이 이걸 반대합니다. 이런 가난한 노동계급한테 교육을 시키면은 도덕적 관념과 행복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 어떻게 되냐면은 당신의 신분이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주면 자기 신분에 대한 모멸감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복종심이 깊이가 없어질 것이며 다루기 힘든 사람으로 변모할 것이고, 그들에게 글을 알려주면 선동적인 글이나 기독교에서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정적인 책을 읽어서 오만불손해지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자 노동계급에겐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 네, 그래요. 근데 애덤 스미스의 보통교육 옹호론에 의하면 아니다. 우리가 배워야지만이 도덕이 생기고 윤리적이고 사회체계에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의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킨다. 그리고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좀 더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해서 첨예하게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상세하게 내 상사의 어떤 요청과 니즈를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받을 자격에 대한 니즈가 생긴다. 그래서 알력과 분쟁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 옛날에는 뭐야 내 세상은 뭐 이렇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지를 않아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체계 때문에 지금 내가 불편하게 겪고 있구나. 하지만 사회와 자연법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과 체계를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찰할 수 있게 되어서 불필요한 반대를 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체계 안에서 불평불만이 많다? 아직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교육이 필요하고 알려줘야 되고 왜 지금 네가 불편하게 겪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을 얘기합니다. 지성은 특히나 무슨 지성을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권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지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만큼이나 생생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줄 수 아는 사람. 이 지성적인 사람이래요. 나는 아직 어딘가? 지식적인 사람 말고 지성적인 사람이 되려면 내 상사가 필요한 니즈를 정확히 또 앞서면 안 돼요. 또 너무 느려서는 안 되고 적절한 타이밍을 고려해서 다 옆에 있는 거죠. 네, 지성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자본론을 쓴 거예요, 막스가. 프롤레타리아야, 니네 체계를 읽어, 니네 시스템을 읽어, 자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알아야 돼 라고. 두 번째는 사회는 영구적인 전쟁 상태에 처했대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준비 상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하고 또 권력을 갖고 싶지 않아 해요. 그리고 권력을 활용하고 싶어 하고 권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갈등하다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권력은 정의를 희생시키는 특징도 있지만 평화를 파괴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권력. 이 개인의 야망이라는 것이 집단의 야망과 결합하면요, 자만심과 허영심이 드러나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제1차 세계대전은 어이없게 시작이 됐어요. 빌헬름 2세, 독일의 빌헬름 2세가 보니까 영국의 해군 기대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일도 저런 영국의 어떤 해군 기동함대와 버금가는 거대한 해군을 만들고 싶어라는 이런 유치찬란한 허영심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데 일조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야망이 사회적 집단 야망과 결탁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비도덕적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야, 우리 독일 민족을 위해서야, 우리 프랑스를 위해서야라는 애국적 이기심을 통해서 자기의 관심이 투사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 안에는요. 근데 개인의 어떤 영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야심이 좌절된 일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심이 좌절된 일반 사람들이 국가에 자신의 야심을 투여해서 국가를 무정부주의로 만들고 싶어요. 국가가 있기 때문에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일념하에 무정부주의라는 아나키즘 상태를 요청합니다. 아나키즘은 아나키라는 상태, 사회 경제적으로 자기를 제재하는 것에서 자유해지는 상태, 그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국가에 투사해서 무정부적 탐욕을 이제 실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애국심은 허영심의 산물이 될 수 있는 비도덕적 사회를 계속 만들게 된다라고 리번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애국심의 도구이자 나의 어떤 혁명적인 열정의 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한 거죠. 근데 이 전쟁이 영웅이었을까?
전쟁 광이었을 권력에 대한 자신의 허황된 욕구가 계속 출현되면서 전 유럽을 피로 물들인 사건이었었던 거고 무서운 폭정의 창출이었고 인간적인 방법들의 부적절성의 비극의 끝판왕이 이제 나폴레옹의 이 점령 시대였다는 거죠. 나폴레옹적 제국주의의 악몽이 실현되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버는 강제력을 이제 저희에게 해법으로 제안을 해요. 개인적인 충동되는 어떤 그런 허황된 허영심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발발되는 비도덕적 사회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전쟁을 우리가 종식시키려면은 항상 강제력이 필요하다. 정치에는 강제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의 리더는요, 이거 항상 고민을 해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줘서 이 가정이라는 어떤 정치, 사회라는 정치,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정치가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지도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불가피한 강제력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너무 과하거나 너무 많거나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아닌 그 적절하고 아주 그 사람한테 어울릴 수 있는 강제력을 제안하는 거. 지도자가 그거 하다가 진짜 속 다 이제 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정치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도덕적인 순수성의 희생은 필요하다고 니버는 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강제력이 통용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일단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조절해서 우리 말로 해결하자라는 그 어떤 자조집단 자체에서만 이 강제력이 먹힌다는 거죠. 이런 컨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회체는 강제력이 어느 정치적 이권 개입이라는 것이 되면서 사태가 뭔가 심각해지는데 표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양당 간에 우리 협의를 하자라는 그 조직 체계가 있을 때는 강제력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 국제연맹 같은 경우는 이 국제연맹에 가입된 그 국가들끼리는 우리 전쟁하지 말자라는 어떤 표준적이고 공정한 방법들을 협의해서 모인 집단이에요. 근데 이해관계와 이런 상충되는 이해관계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촉발될 것 같은 것들을 국제연맹에서 미리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군인을 그 나라의 주도시가 아니라 소도시에 배치를 해요. 작은 배치와 작은 뭐 하나 건물 하나 톡 건드려서 쓰러뜨려서 전쟁이 될 것 같은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는 강제력을 조금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국제연맹에 가입되어 있었군. 그러면서 이 대화로 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무력으로 하려고 했었나라고 지도자들의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런 작은 강제력이. 그래서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군인의 그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비도덕적 사회를 이끄는 것은 낡은 환상이다라고 니버는 이야기를 해요. 이 인간은요 제정신으로 사는 경우 별로 없대요. 인간이요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왜냐면 인간은요 이성적이보다는 상상적이고 좀 더 환상적이고 이래가지고 정신적인 것에 충동적인 결합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정신인 경우가 많이 없죠. 그래서 인생의 도덕적 충동, 이제 인간이 도덕적인 충동이 출몰하려면요 종교적인 상상력이 필요해. 이 종교적인 상상력은 뭐냐면은 자연과 나의 어떤 무한성의 광대함을 절대자를 본뜨고자 하는 열망의 추구가 있어야, 추구미가 있어야 거기에 준하는 생각을 하면서 도덕적인 충동인 환상이 있다는 거죠. 그냥 막 충돌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적 금욕주의는 생의 의지에 대한 부정이다. 여기서 종교적 금욕주의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 사전적 의미를 찾아왔는데 육적인 생각은 무조건 악이야. 정신적인 것이 무조건 선이야라고 해서 육의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을 금욕하게 하는 금욕적 종교주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몸의 철학자도 배우고 몸과 정신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정신의 영역이 뭔가 육체의 영역으로 드러나고 유물로 드러나고 또 정신과 육체는 참 상보적인 어떤 연결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상과 어떤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금욕주의는 다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행위는 쇼펜하우어에 있어서 현현하게 너의 삶과 너의 주체로 살아가는 생의 의지에 대한 부정이 종교적 금욕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올바르게 해석했다는 이제 니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욕주의 같은 거, 뭔가 강압적인 파시즘, 억압적인 그런 낡은 환상들을 새로운 환상으로 이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 환상들 중 가장 중요한 것, 이 환상은
영혼을 부추기는 숭고한 광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낡은 환상에서 새로운 환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 출몰되게 하는 그 모든 충동들은 숭고한 광기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숭고한 광기들이 있을 때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정신적 사학이라고 할 수 있는 낡은 환상을 타파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간디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간디는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이 영국의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개념과 낡은 환상들을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환상으로 이행시키는데 굉장한 큰 역할을 하신 분이잖아요. 비폭력으로. 그런 비폭력이라는 숭고한 광기를 통해서 낡은 환상들을 새로운 환상, 낡은 체계를 새로운 체계로 이행시키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문구는 이제 1차 시민 불복종 운동 중에 선고받는 재판장 앞에서 간디 선생님이 이제 내가 주장하는 이런 비폭력은 악과의 비타협으로 인해 받게 되는 형벌이니까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나는 법률상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해질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주어지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참 숭고한 관계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행했던 어떤 사례입니다. 이성의 활동의 최고점이 될 수 있는 자기 초월 상태에 이르신 분이신 거죠. 새로운 걸 창조하고 역사에 진기한 걸 실현하고 도덕 원칙에 조차 독창적인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 같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창조적인 정신의 능력이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마고 데이. 요게 이제 출현하게 되는 것이 자기 초월이라는 거죠. 리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기 초월을 통해서 낡은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으로 자기 초월로 향하게 하는 것이 이성이에요. 이런 이성의 최우선의 과제는요, 나에게 출몰되는 이런 충동들을 조화시키고 자연히 인간에게 부여한 충동들의 혼란을 질서잡게 하는 거, 비도덕적 사회를 도덕적 인간으로 질서잡게 해주는 것이 이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버의 기도인데,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비도덕적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회복하라는 리버의 주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